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요즘 영화 택시 운전사 열풍이 대단하죠. 1,000만 관객을 곧 돌파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5.18 당시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렸던 한 외국인 기자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의 흥행을 지켜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신군부 세력의 핵심이었던 전두환 씨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역사를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인격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만 전시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죠. 시사토론텐 오늘 이 시간에는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의 의미와 그리고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지역의 대응 등을 놓고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연구교수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극장가의 택시 운전사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화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첫 문화예술 관람 행사로 이 택시 운전사를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최경환 의원도 보셨겠죠? 네, 맞습니다. 예, 최 의원은 또 5.18 유공자이기도 해서 남다른 감회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바른정당 규모를 조금 중간에 축소하긴 했어도 보수 정당까지 앞다퉈서 이렇게 단체 관람을 하는 등 관심을 정치권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치권의 인식에도 과연 변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바른정당은 광주에도 자주 오고 또 영화도 같이 보고 자유한국당 분들이 이제 좀 문제인데 그분들에게도 국민적 압력으로 느낄 거라고 봅니다. 1,000만 관객이라는 게 그동안 지역 감정과 어떤 이념 속으로 5.18을 묶어두려고 했던 의도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네. 그게 이제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영화 하나지만, 한편의 영화지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좀 보수적인 그런 극우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의 5.18 관련해서는 설 자리를 좀 잃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를 반드시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국민에게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정치인들의 인식에도 좀 변화,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윤 시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고 힌츠페터 기자, 5.18 당시부터 그리고 지난해 세상을 뜰 때까지 네. 광주와 인연을 계속 이어갔고 우리 윤 시장님도 많이 관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상임위원회 인연들이 많이 예.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담긴 이 영화의 의미, 이걸 어떻게 보세요? 광주로 갑시다. 그 말은 지금 어떤 면은 우리 한국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37년 전에 광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치열한 기자가 정말 인간의 존엄을 향한 끝없는 일들이 37년 만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서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1일 그때 이렇게 하고 와서 23일 다시 또 들어왔었죠. 예. 네, 다시 들어왔었고 25주년 행사 때 오셔서 내 신체 일부라도 광주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작년에 1월에 돌아가셔서 우리 김 선생님 같이 다녀오셨죠.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이렇게 또 추모 사절을 보내고 광주 명예 시민으로 저희들이 모셨었죠. 에텔트라우트 미마인께서는 남편에게 한국, 특히 광주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기억으로 되살아나는 역사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 제가 김대중 상임이사를 지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이 일들이 사실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그 비디오 탭을 만들어서 80년대 당시에 대학, 성당, 교회,
유관 많은 단체들에게 보낼 때 우리 장윤 신부님을 함께 밤을 새면서 왜냐하면 그 유럽의 타입하고 이쪽의 소니 베타 방식하고 달라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서 전송 방식. 그래서 지금의 택시 운전사의 감동도 있지만 사실은 80년대 당시에 광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 특히 학생들에게 거의 2분의 1은 자료가 실질적인 현장의 느낌을 줬던 매우 소중한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21일부터 광주시청 1층 라빈 시민숲에서 택시 운전사에 관한 또 사진, 또 당신의 여권, 또 안경 이런 유품들을 함께 전시하는 그런 거는 최경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국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전시가 끝나면 바로 국회로 옮겨서 그대로 국회의원회가 로비에서 전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힘으로 안 되는데 역시 의원님이 나서니까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로 갑시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모멘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방금 계속 언급을 지금 시작해서 하셨는데 우리 김양래 이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 영화를 보면서 좀 흥행을 지켜보면서 좀 고무적인 게 어쨌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하는 거. 특히 또 전혀 불과 뭐 3, 40년 전이지만 어쨌든 젊은 세대는 알 수 없는 태어나기 전의 상황인데 그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있다는 거. 뭐 이게 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좀 고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5.18의 진실이 전 국민 전 세대에게 나름의 어떤 공감의 그런 콘텐츠로 다가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뭐 나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문화의 힘이라 할까요?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 물론 회한도 있습니다만은 왜 이제야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이건 뭐 대중문화에서 킬러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세대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사실 3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렇게 그 소통과 공감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제가 한류 관련된 일을 좀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드라마, 소위 겨울연가, 뭐 대장금 이런 게 하나의 큰 이 킬러 콘텐츠가 가면은 한국의 이미지가 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이 택시 운전사는 광주에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물론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이야기 좀 했어요.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광주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랄까요, 진실을 제대로 알렸느냐, 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외지 사람들의 이제 평을 듣다 보면은 이게 혹시 설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보는 어떤 한계도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드는데, 혹시 앞으로 이 부분에서 더 극복해야 될 이런 부분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혹시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 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조조 프로를 봤는데, 아침에 참 이른 시간에, 아주 나이 드신 강주 지역 어르신들이 보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구나. 근데 37년 전 5.18을 경험했던 분들한테는 이게 속 시원하게 강주를 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좀 머뭇거리면서 5.18을 보여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주를 모르는 분들은 그 37년 전의 진실에 접근하는 그 과정들이 쉽게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작용을 하지만, 실은 37년 전 강주에서 있었던 참혹함, 그 다음에 37년 전 신군부가 어떤 목적으로 강주 시민들을 학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자칫 영화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최경환 님도 특별법 지금 제안해 주셨지만 바로 진상규명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바로 따라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김양래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영화 힘이 참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37년 동안 우리가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일순간에 이렇게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는 5.18 묘지 가면은 하나하나 전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다 영화 한 편이고 드라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5.18 관련한 정말 투자를 좀 많이 해야겠다. 드라마, 뭐, 뮤지컬, 또 연극. 광주에 오면 꼭 그건 5.18, 그것은 봐야 된다는 작품이 하나를 만들어낸다면 더 5.18을 이렇게 하는데 예.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이제 상업 영화로 성공한다는 건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도 돈을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불할 그런 가치가 있는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돈을 주고 가서 보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꽃잎 같은 경우에서 이제 흥행이 실패했어요. 26년은 이제 만들기 어려웠지만은 국민성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300만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화려한 휴가가 700만 거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1000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광주를 하면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된다면은 광주의 콘텐츠가 사실은 그 보편화될 수 있다. 또 광주만큼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다양한 그 대중문화가 생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좀 부족하더라도 그걸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좋은 어떤 도약들을 좀 삼자는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또 속이 편찮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회고록을 책임 정리했다는 그 전두환 씨의 과거 이제 청와대에서 그쪽에 비서관을 했던,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민정기 씨, 예,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곧바로 뭐 대응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김일성 교수님 이걸 좀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을 가지고 지금 반발을 하는가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적반하 정도 운수라고 해야죠. 80년 5월의 가해자로서 자중하고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글쎄요. 지금 이제 택시 운전사의 내용들이 5.18을 애국하고 있다. 그 다음에 5.18의 참상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실은 이제 저희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전두환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5월 20일 영상을 보시면 그 조전 사격을 하는 집단 사격 장면이 있어요. 그 과정들에서 전두환 측의 주장은 뭐냐면 그 양민을 상대로 그러한 학살은 없었다는 거죠. 불순분자들에 대한 사격은 있었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불편해하는. 근데 5월 21일 광주의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1시 도청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고 실은 이제 95년 특검에서는 어디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냐면 조준 사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박모 저격병을 소련이 배치해서 그랬었죠. 옥상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저격병을 배치했고 실은 이제 그 저격병을 배치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됐냐면 조준경을 분실한 거죠. 특전사가 나중에 작전에 투입됐던 그 물품을 이제 대조를 해보니까 조준경이 이제 분실했던. 자, 그런 내용들 속에서 95년 특검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그 영화에서 보여줬던 조준 사격은 물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격병을 배치했던 그런 이제 사격 행위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진실로 드러난 마당에 지금 이제 전두환 측에서 진실을 영화가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인 거죠. 뭐 광주 시민이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거 뭐 기가 막힐 주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김 이사님? 방금 김희송 박사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조준경이라든가 그런 조준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검시 결과로 이거 이야기가 돼요. 네. 지금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165명의 검시 기록을 보면 5월 21일 날 돌아가신 분이 즉사하신 분이 52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 중에서 38분이 15명은 머리에 두부 손상, 23명은 가슴.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곳을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그 5월 21일 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검시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다리를 쏘면은 그건 이제 죽음하고는 관계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나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정조준하지 않으면 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전두환 측의 저런 반발은 법적인 다툼에서 이제 방어막을 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5.18 진상규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장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번 택시 운전사 흥행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니까 앞으로 결국 자기들한테 오는 그 화살, 공격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또 정치적 방어막을 하나 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작업에 좀 들어갔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하고도 한바탕 싸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의도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앞으로 좀 지켜보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게 또 좀 궁금해요.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뭐 항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5.18 재단 측에서는 어떻게 관측하시나요? 그동안에 이 5.18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하는 반응의 방식이 지연전술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재판을 미루고,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왜곡을 하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내용이라서, 아직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오후 1시에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온 거 듣고 5월 단체 또 시의회 함께해서 저희들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저 사람들 아마 지쳐서 저희들이 그만두기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인 제 이름으로 지만을 또 고소하는 사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들은 법적 요구들을 하면서 저기 하는 말씀대로 진상규명의 고삐를 좋아지는 두 축이 함께 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은 김 교수님은 이게 항소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연구하시는 학자 입장에서? 기존에 이제 5.18 왜곡 세력들이 보였던 형태로 보면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진실이 나더라도 그들은 이제 또 손으로 태양을 가릴 것 같아요. 하늘을 가리고 5.18의 진실을 애곡할 거고 또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누가 지치는지 그리고 37년 전 진실은 명확한 거니까 그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 험난한 거지. 그리고 이 험난한 과정들은 이제 전두환을 비롯해서 신군부 세력들이 12년 동안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12년 동안의 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지금은 실은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의 어떤 원류로 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제 전두환 측에서는 이걸 그 진영 간의 논리 내지는 이제 색깔론 이렇게 풀어갈 의도고 개연성이 너무하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속적인 진실을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체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시고 뭐 그에 따른 이제 대책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그러셔야겠죠. 네. 예. 뭐 시에서도 지금 그래서 오늘 뭐 회견도 하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잘 차분하게 잘 지혜롭게 대책을 마련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법원의 저기 오프닝에서 멘트를 했습니다만은 출판 그리고 배포 금지 뭐 결정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그랬다 그래요. 그동안의 판례로 봐서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미칠 영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김 이사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이번 판결은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2015년부터 그 왜곡 대응을 해왔고 그 왜곡 세력을 원천적으로 그 뿌리까지 파겠다라고 해서 그 접근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처음 받은 건데요. 오늘 아침에 판결문이 나와서 그걸 바로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지만원이 형사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 증거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판결문이 없어가지고 왜곡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하면은 집회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설사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단 보호를 해야 된답니다. 집회 보호를.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결문이 그동안 없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판결문이 설사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곡 대응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시작의 뿌리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시중에 지금 법원에 이런 엄정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부 뭐 유통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혹시 있는지 누가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뭐 지금 현재 그 예, 법원 김 교수님 판결로 먼저. 가처분이 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새로운 심판 서적은 이제 유통이 될 수가 없죠. 유통이 되면 건당 500만 원을 재단에 예, 예.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배포됐던 책들 중고 서적에서 인터넷상에서 중고 서적이 유통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 도서관에 배치된 그 전두환 회고록이 일반 독자들에게 그래서 5.18의 진실을 모르는 분들이 전두환 회고록을 읽었을 때 5.18에 대한 진실에 대해 헷갈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중고책으로서의 유통의 문제, 기도서관에 배치된 전두환 회고록이 일반 시민들에게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후속 조치의 문제까지도 좀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재단에서 이제 한 건 한 건은 아니고 지금 축적을 하고 계시죠, 앞으로? 지금 현재 한 40여 군데에서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40여 곳이나요? 예, 예. 네. 지금 불과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판결이 좀 더 빨리 났었으면 좀 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대학 도서관, 공공도서관에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이제 광주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증이 된 것인지 구매가 된 것인지 저희가 거기까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여가 되지 않도록 또는 중고 사이트나 이런 인터넷에서도 그것이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서점에서는 그 수거를 해가야 되는 것은 출판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유서를 붙여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직접 그 출판사하고 전두환에게 그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뉴스를 받고 시인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각 공공도서관에 전부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이렇게 할 겁니다. 해서 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고 그 조처까지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전두환 회고록 뭐 광주 시민들이야 누구든지 직접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리를 정확히 알긴 합니다만은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혹시나 모를 분들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료를 좀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전두환 회고록은 이제 의도적인 왜곡과 조작을 통해서 37년 전 강주가 불순분자들의 난동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전두환 회고록의 내용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네. 5월 21일 날 집단 발포가 있기 전에 이제 사건인데요. 지휘부 24단 지휘부 차량이 피습됐던 내용을 이제 전두환 회고록에 담고 있는데 여기서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24단의 지휘부 차량 행렬을 게릴라 작전하듯이 공격했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분명 그 시대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회고록에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5월 21일 날 24단이 지휘부 차량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불순분자들의 난동이라는 전두환의 주장들이 일면 타당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은 실은 군 자료까지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군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게 24단의 강주 축전 작전의 상보입니다. 자, 내용이 잘 보이지는 않으실 건데요. 8시 10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24단 지휘부 차량이
동운동 고가를 지나서 광천동 쪽으로 오는 과정에 시대에 막혀서 이 24단 지휘부 차량 14대가 시대들에게 뺏겼다라는 내용. 근데 이제 충정작전 상보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 시내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진입했던 군의 문제가 있었다. 작전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작전상의 문제였고 또 이제 흥미로운 건 바로 8시 10분 전인 8시에 이 장소에서 실은 24단 61년대가 도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 40대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 시위대하고 부딪혔거든요. 그때 이제 61년대가 판단했던 것은 시위대가 안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우리는 돌아가자. 그래서 61년대가 실은 이제 상무대로 복귀를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공교롭게 10분 후에 24단의 사단장 마크가 찍힌 차량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는 10분 전에 24단이 상무대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차량이 왔기 때문에 시위대들하고 우연찮게 조우를 한 거죠. 조우를 했고 이 조우 과정에 충돌이 있었고 일부 이제 24단의 지휘부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군인들이 도망을 갔죠. 그리고 이제 실제 95년 특검에서 어떻게 진실이 규명됐냐면 그때 당시에 14대의 차량에 장교 1명, 운전병 1명. 근데 이제 이 장교는 권총을 갖고 있었고 운전병은 M16 소총을 탄환을 장전한 상태로 이동 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군인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민들이 보호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돌려보내줬다. 그래서 이제 특검이 또 물었던 게 그러면 당시에 그 실탄, 그 다음에 총기는 어떻게 됐냐라고 했더니 시민들이 다 가져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이야기는 5월 21일 집단 발포가 있기 전에 전두환은 강주 시민들이 사전 무장을 하고 있었고 복면 시대가 군의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게릴라 작전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게 불순분자들의 의도적인 난동으로 이야기하지만 군 작전 상보에도 당시에 우연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민들은 당시에 그 격앙된 분위기에서도 군인들을 보호했고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M16과 권총을 그리고 실탄을 고스란히 군인들 손에 쥐어서 상무대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게 95년 특검의 조사 결과였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전두환 회고록에서는 이 군 기록까지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죠. 대단히 의도가 있는 악의적인 왜곡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이제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은 97년에 대법원 판결 때 서울 고등검찰청이 이건 내란 목적 살인죄다라고 민간인 학살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걸 자위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고등검찰청이 검찰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건 내란 목적 살인에 해당하는 민간인 학살이다. 그런 내용까지도 교도소 습격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일빌딩 그 헬기 기총수사 흔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군 개입설을 이번에 이제 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그것도 지금 지만원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옮기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근데 4월이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에 무슨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는 그런 시기조차도 지금 그렇죠. 헬기 사격은 당시 61 항공대 202, 203 항공대 UH-1H에서 직접 이렇게 사격했던 것이 나왔죠. 그렇죠. 물증 자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까지 왜곡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본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서석구 변호사랑 그쪽 한 측들은 지난 2011년 유네스코 5.18 기록유산 등재가 조금 이렇게 되는 쪽으로 가자 파리까지 전부 날아가서 아주 엄청난 그런 행위를 했었지만은 모든 제대 기록물들이 객관적으로 유네스코에서 등재가 이제
심사가 돼서 결정이 되든 세계적으로 유엔에서도 공인받은 상황이죠. 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계속적인 왜곡과 예, 그런 폄훼가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뭐 이런 이번에 영화를 계기로 해서 이것도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 쭉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걸 넘어서 우리가 이제 그 진실을 다시 재구성하고 완전한 역사로 확립하는 그 큰 길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과제와 전략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짚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많은 기록과 유엔과 정부와 법원과 모든 것이 인정하는 기록들,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37년이 지나도 지금 진상규명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에 대한 반성이 먼저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기념사업부터 시작해서 또 유공자들의 예우 이런 쪽에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가 있지 않았나 하는 네. 스스로 반성도 이렇게 드는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청문회는 저희들이 요란하게 시대 국민들 인식에 남아 있지만은 국가의 공인적인 진상조사 보고서가 제주 4.3 항쟁은 그게 됐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뒷이야기들이 헝클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이번 전일빌딩 헬기 타는 상황에 또 시민들의 촛불 혁명 또 거기에 따른 5월 이렇게 조기 대선 아마 이런 게 37년 만에 그런 계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세우고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진실 규명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법부터 시작해서 서로 각 제단체와 또 시, 정부, 또 국회 함께해서 나간다면 이번에야말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엄정한 생각을 갖고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청문회 그리고 관련 입법들이 많이 되죠. 예우 관련 입법, 명예회복 관련 입법 또 그래서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국가 공식 행사도 치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또 우리 희생자들 유가족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넘어가니까 진상은 다 이제 서로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런데 좀 이게 멈춰서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내부에는 발포자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던 게 분명했었고 또 여러 가지 안매장 의혹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런 의혹들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국가기념일 지정되고 이렇게 행사도 치르고 있는데 굳이 또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멈춰섰던 게 결국 보수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5.18 애국이라고 하는 역풍을 맞는 그런 게 되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어제 임장희 시장님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주의 시간이 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37년 만에 5.18의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 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고 또 이번에 택시 운전사로 해서 국민적 동의도 얻어가고 있는 시기인데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총체적으로 5.18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지금 명예회복 보상에 좀 치중했다고 아까 시장께서 이야기하셨고요. 또 방금처럼 뭐 기념일까지 제정되고 이 마당에 굳이 뭐 이런 최경환 의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고 더불어서 아까 국가 공인 보고서가 작성하지 못했던 그 책임도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잘못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해오셨어요. 예. 근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그 시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88년 청문회 때 그 사실 좋은 기회였는데 그 국회 보고서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결국은 그때 민정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 기회가 이 김영삼 정부인데 예. 93년에 5월 13일 날 김영삼 정부가 5.13 담화를 냅니다. 그때 이야기는
문민정부가 5.18 정신 위에, 개성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버리면 진상규명과 책임과 처벌 없이 바로 성역화, 기념관, 보상 이렇게 나가버려요. 예. 그 5.13 담화 자체가 그리고 나서 보상을 해버리고 5.18 묘역을 만들어버리고 뭐 기념관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도청에 관련돼서도 그때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이미 그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동안에 이제 형편이 어려웠던 5.18 관련자들이 사실 보상이 나오니까 아, 이건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약간 마음을 놔버린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광주 수술의 책임을 따져본다면 그런 판단의 착오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일반 뭐 이렇게 유가족이라든지 광주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지역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 그룹, 이른바 정치권 이런 쪽에 책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역의 정치권들도 더불어서 또 이 상황을 잘 활용을 했던 정치권의 책임도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5.18을 이용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그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또 적절하게 덮고 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 예. 이게 이제 그 5.18이 80년 5월에 폭동이라고 명명됐죠. 지금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죠. 그래서 37년의 과정들 속에서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오는 이 동력, 역사적 과정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상규명이었죠. 진상규명이 전제되고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으로 갔어야 되는데 실은 이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진상규명에서도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게 군 작전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군 작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이제 80년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잔혹한 폭력이었거든요. 국가폭력.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이 규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의 작전이 일목요연하게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5월 18일 이전에 군은 어떤 의도로 강주에 신군부의 특전단을 투입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같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생략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생략되는 과정들 속에서는 방금 이제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그 논란 과정들 속에서 이 정도는 되지 않았냐 강주가. 그래서 강주가 더 이상 뭔가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이게 이제 88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95년 97년 12.12 및 5.18 사건 특별검사 과정들 속에서 또 전두환과 노태우를 기소하는 게 목적이었지 진실을 규명하는 주안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18의 진상규명의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됐던 게 국방부 과거사의 조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각 계기적 사건들은 있었지만 그 계기적 사건들에서 늘 천착했던 문제는 진상규명이어야 했는데 그 진상규명에 천착하지 못했던 그 시대적 한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진상규명이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왔다라고는 보지만 저는 이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과정들 속에서 기념사업, 배상, 보상의 문제가 선행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어려움을 갖고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방금 이야기 중에 그 군 쪽 부분의 진상이 가장 규명이 좀 안 됐다 보니까 오늘 이런 상황을 또 전두환 회고록도 전부 그런 쪽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렇게 되는데 국방부 이제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지금 정부가 그쪽에 방향을 잡았고 5.18 관련 특별법이 지금 추진되잖아요. 뭐 국민의당 쪽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진상조사는 다시 이루어지는 건가요? 확실하니? 지금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진상조사고 군에 대해서까지 군 내용 군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많은 확정된 사실들이 있지만은 그런 그 학살 또 뭐 여러 개 안매장 의혹들 또 의혹 사건들이 또 9.11 연구회죠. 5.11 연구회 분석반. 거기서 왜곡이 많이 돼 있지 않을까 국방부 내에서 청문회 당시에 자료를 다 왜곡을 시킵니다. 뭐 기무사령부, 은폐 의혹도 조사를 해야 되고, 보안사령부 당시에 이런 지금 나온 헬기 사격 문제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총괄적으로 조사하는 건데요. 그래서 국방부가 이제 조사를 받을 것이 제일 많을 겁니다. 예.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국방부 이번만큼은 확실히 될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의지가 너무 확고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되리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달 초에 8월 3일 날 국방부에서 총리실에 진상규명 활동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 자료인데요. 예. 5.18 진상규명 향후 계획을 이제 국방부가 총리실에 보고를 했는데 일단 국회 입법으로 제가 대표 발의하고 88명 의원이 서명한 이 법안을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정부의 독립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추진단을 만들고 모든 증언이나 이런 것들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욱더 좀 그 정부에서 대통령 의지를 받들어 가지고 정부와 이쪽 특히 민주당에서 좀 진행을 좀 신속하게 해줬으면 그래서 이번 9월 10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입법이 되도록 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늘 저희들의 성명서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주장했던 게 특별법 제정을 빨리 서둘러서 진상조사에 임해달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국방부 또 그 부분의 실무 책임자들이 저희 실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의지가 강하시고 이 정부에 분명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전에 같으면 저희들이 좀 만나기도 약간 쉽지 않았었는데 직접 오셔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국방부가 이런 태도를 시에서 이렇게 하고 또 5.18 단체하고도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의아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의 의지, 그 다음에 국민적 공감, 임에도 불구하고 37년 동안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진실규명의 과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고, 지금 이제 3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5.18 당시에 군 작전의 전모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이제 군 기록을 통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군 기록이라는 건 앞서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고, 김양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16 분석반이라든가 보안사에서 이걸 이제 다 조작하고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다 이제 변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군 기록이 진실을 담고 있을 것이냐. 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기록은 1차적인 이제 그 80년 5월 진상규명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실은 이제 95년 특검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실규명이 안 되거든요. 가령 이제 헬기 사격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헬기 조종사 진술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89년 당시에 조비오 신부님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장을 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적반하장인 거죠. 이 적반하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헬기 조종사들이 다 참가 기간을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 9년이 지났는데 본인들이 어떤 작전에 투여됐고 몇 번 출동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군 관계자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찾았던 자료를 보면 이게 헬기 조종사들의 개인 비행 기록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1년 그 육군본부에서 이제 5.18에 관련된 자기들 나름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 헬기 작전 지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회 출동을 했고 몇 시간 작전을 전개했는지. 그러면 여기에 헬기 조종사의 개인 비행 기록표를 보면 좀 이제 시청자들이 잘 보시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출동 시간, 장소,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 치면 이게 인사 기록표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헬기 조종사들의 개인 비행의 기록은 개인도 찾을 수 있고 군도 갖고 있었는데 89년 당시에 항공여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억하지 못하는 군인들의 증언이 옳다라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확인해야 할 수 있는 자료마저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헬기 조종사들의 개인 비행 기록표도 이건 95년 특검에 제출했는데 95년 특검에서는 이걸 그냥 관가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걸 보면서 헬기 사격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진상규명이 예. 조금 더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정부가 법률도 만들 거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잘 될 거라고 기대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꼼꼼하게 촘촘하게 자료를 읽어내고 조사를 통해서 이 조사의 사전 그 조사를 저희들이 강주 지역에서라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상규명이 훨씬 그렇습니다. 빠르게 그런 연구자들이나 면에서 크로스체크도 필요하고. CS도 예. 진상조사 지원단을 만들어서 연구자들과 함께 그런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이렇게 그런-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증거를 이제 크로스 체크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최대한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가요? 시효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재심을 통해서 네. 될 거고 처벌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발포 책임자, 은폐 책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예. 네. 방금 충분히- 총리 문건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뭐 이야기하실 거 할 게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 중앙정부의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건 광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에다가 실무위원회를 광주에 둔다 이렇게 네.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법적 하셨더라고요. 기구로서 해서 해야지. 지금 국방부에서 자료에도 관련 문서를 제출하겠다, 또 부대 방문 조사를 허용하겠다, 현역 군인들의 그 증언도 하겠다 이렇게 총리실에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신은 못해요. 피조사자들이거든요. 국방부는 조직의 논리상 숨기고 싶을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당사자의 입장에서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그 말들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준비해야 제일 큰 된다. 문제는요. 그 현역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7년 전에 여기에 출전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대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 많은 자료들이 이미 아까 88년에 5.11 그러니까요. 그 분석반이 개입을 하면서 왜곡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내부에. 네. 자료를 본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까 김희성 박사도 그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이거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제가 광주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너나 나나 지금 다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광주가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갑자기. 예. 그래서 정말로 이건 다시 광주에 떨어진 문제고 예. 다시 광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제 시간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할까요? 이런 부분에 한 30초 정도씩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시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오늘 이제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힌치페터를 주제로 한 택시 운전사의 약간 영화로 시작을 했었지만 그 안에는 참 피오름이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정말 영령들에게 못 해냈던 우리의 반성 또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특별히 최경환 의원님 지금 발의하시는 특별법이 먼저 통과가 돼서 그리고 아까 김양래 사임수께서 말씀하신 지역과의 그런 협업 연대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이 일들을 성심성의껏 다해서 역사 바로 세우게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 의원님. 네, 오늘 귀중한 토론 감사합니다. 특별법, 정말 우리가 정말 5.18의 시간, 광주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 구조를 보았을 때
바른정당까지는 제가 이번에 서명을 전부 교섭단체는 전부 받으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관도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총력을 다해서 법안 통과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 이사님. 예, 5.18 단체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까지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법안을 거부할 명분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조금 더 나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조사권, 기소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광주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사권, 기소권. 예. 저는 이제 전두환의 해고록 속에서 우리가 그냥 전두환이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관과할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은 처음에 부정되고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는 그 나치의 선전상 개웰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저렇게 계속 거짓말을 할 때 그걸 방기할 게 아니라 저희들의 진실규명을 통해서 이 거짓말을 무력화시키는 저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네 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37년이라는 세월. 그럼에도 여전히 5.18 진상규명을 얘기해야 하는 현실. 그것은 바로 명예회복이나 5.18의 전국화 같은 후속 과제들에 앞서서 첫 단추부터 잘못 우리가 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어처구니없는 이런 왜곡과 폄훼 이 앞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이유가 또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바로 지금이야말로 역사와 진실의 힘을 다시 되살려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